김건희에게 검찰을 탄핵하겠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얼굴에 상당히 결연한 의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화도 나신 것 같고 그랬어요. 아이 뭐 화가 나서 한 건 아니고요. 엄하게 생각한 것은 맞죠. 근데 뭐 개인적인 뭐 화가 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근데 저는 그때 허탈함을 넘어서 좀 분노?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니 국민들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면은 몰라도 이건 완전히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성이 작동할 상황이나 주체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래도 검사 되려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쩌다 이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 보면서는 대한민국 검사를 그래도 의기가 있거나 정의감이 있다고 봐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일단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실제로 그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통상으로는 어떤 집단이든지 한 명 정도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옳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 자체의 양식과 양심이 마비되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뭐 없지 않습니까? 내부 통신망에 그런 글을 올린 자도 한 명도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대한민국 검찰이 시험을 잘 보고 성장한 그런 검찰의 전체 집단의 지성과 양식의 현 상태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본질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그 집단의 도덕적인 가치나 우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단계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적으로는 검찰 해체의 신호탄을 스스로 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진 폐업한 거죠. 예. 그러면 탄핵은 누구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상층부로서의 검찰총장과 중앙위원장만을 저는 적시를 했고요. 예. 그 등이라고 한 것은 그 밑에 실무단위가 어디까지 또 누구까지 가야 하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논의하면 되는 문제여서 일부러 정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발의할 예정인가요? 이것은 이제 법리적인 탄탄함을 뒷받침된 서면을 작성해야 해서 예.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하고 또 글도 쓰고 일단 저희가 방침을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예. 하루 이틀의 시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걸 마냥 끌 생각은 없어서 김건희 특검 처리하고 나서 늦지 않은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은 한다. 그럼요. 예. 이미 그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당이 지도부가 공식적인 일종의 인준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법사위원회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선사하는데 얼굴이 좀 쫄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헌재에서 결정까지가 나아지면 파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6개월간의 직무정지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것으로서 이미 국민적인 심판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김건희의 개가 되기를 선택했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겠죠. 왜 윤석열의 개가 아니고 김건희의 개라고 하셨습니까? 김건희가 더 센 집주인이니까요. 윤석열이 김건희 나가라는 일은 없어도 김건희가 윤석열 나가라는 일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진짜 김건희가 더 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센 게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보기에나 네. 또는 이야기하기에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집안 사정을 알 수는 없고. 만약에 검찰총장 탄핵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되어 있죠. 예. 예. 아직까지 탄핵안을 검찰총장
하기로 했는데 통과한 적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사들 탄핵하고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또 여권에서는 항상 이제 상투적으로 내놓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일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데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답안이 없으면 쓸 답안이 없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뭐 상당한 수가 탄핵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공감대는 이대로 가기가 일단 나라가 골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아유 그만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를 반영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시니까 상당히 생각하시는 게 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3가지 방안 하야 탄핵 임기 단축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야 탄핵 임기 단축은 3가지 방안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라는 게 날짜가 하루하루 간다라는 숫자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한, 이것이 임기인데 임무 수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간만 가는 것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국가는 진행이 안 되고 할 일은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겠나? 라는 궁금증에서 내려오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걱정에서 내려와라 하는 주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어서 아까 뭐 3가지 방안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로 가면은 저는 이 권력의 속성상 이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성정을 볼 때 지지율이 1%여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으면 나은데 저렇게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롱패딩을 준비한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게 사실 뭐 패딩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지지율이 1%여도 그만둘 양식을 가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양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령 국민들이 탄핵을 지금 있는 숫자를 훨씬 넘어서 99%가 원한다고 할 때 그 99%의 민심을 담아서 탄핵에 찬성을 던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10명은 지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10명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특검법도 이제 발의하실 거죠. 예. 3차. 이번에는 지난번 4명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뭐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속았지만 기대를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가서 뭐 김건희 차제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본질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면피라도 하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면피성 요구조차도 안 들어줄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죠. 오늘 만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뭔가 안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들었다.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양쪽의 전략은 이미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정진석 실장을 배석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이 만나서 앉아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럴 때 서로 그거를 또 서로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을 안 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대변인만 하기도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을 한 거 아닐까. 정진석 실장조차도 사실은 예. 김건희 여사한테 약간 밉보여가지고 요새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하는 세간의 풍문도 있습니다만은, 뭘 잘못 보였을까요? 뭐 제가 뭐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 100% 말을 안 들으면 잘못이 거겠죠. 네. 아이고. 정진석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죠. 더 위 아닌가요? 아니,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60년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59년인가. 비슷하고, 예, 그렇게 정치는 비슷하고. 뭐 이제 5선 이상을 했고, 예. 또 아버님 선대 때부터 하면은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네.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신청하면 오히려 정진석 실장을 물리치고 내가 좀 둘이 좀 얘기 좀 할게. 야, 너 왜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 그 어디까지 가려고 해? 오히려 독대를 해야 더 속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을 끼니까 저는 더 이상하던데요. 옛날에도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통해서 주로 업무 처리를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은 안 만나고요. 아니 뭐 했겠죠. 그런데 그때도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때도 그렇게 우회 처리가 더 잦았을까 싶은 생각도 지금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독대를 요청하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쳐주질 않는 거죠. 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잡은 회동 경우도 있었습니까? 모르죠. 그건 처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나 나름 바쁜 사람이야. 뭐 그걸 표시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너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그런 거겠죠. 뭐. 그리고 그 뭐 시간도 쪼개서 가야 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짜투리 시간을 억지로 그냥 내주는 거야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할 결과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이제 김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발언하고 해법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리는 효과는 어떤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어느 시점부터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장의 선전에서 의미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관철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를 생각할 때 같이 침몰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여권 내부를 정리하는 어떤 통합적 정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여당 대표라기보다는 그런 신뢰와 최소한 제한적 권력이 전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은 혹시 될지 모르는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 뭐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대선 후보, 그것이 유일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없어질 길을 가지는 않겠죠. 그것조차 없어질 길은 말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된 것도 윤석열하고 좀 달리 가라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예. 저게 희한한 표심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정도 저대로 해서 떨어지면 아예 윤석열한테 말할 사람조차 없네 라는 표심이 반영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관철을 해서 피 터지게 싸울 정도의 파이팅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본인이 김건희 씨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은 해서 그 말로 너무 세게는 못하겠지만 적절하게 해서 그 룸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고 지켜보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 권력이 된 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부부는 대표가 안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려고 하고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 권력이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인정을 안 해. 대체로 보면은 미래 권력한테는 어느 정도 좀 서로 협상도 하고 뭐 좀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의 가능성이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건희, 윤석열 그 권력 쪽에서는 미래의 권력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안 만들려고 할까요? 한동훈이 그나마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어차피 너는 이미 배신을 때렸어. 어차피 상황 바뀌면은 입장 바꿀 놈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느니 뭐하러 밀어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고 돼봤자 의미가 없을 거다. 지금 해봤자 나중에 말 바꿀 게 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까무로도 안 보고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참모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원희룡은 배신 안 때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오세훈 시장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행사장에서 봤는데 네. 흥미롭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왜 친윤 후보라고 저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다가 친윤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친윤 후보라고 했더니 아니 초기에 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누구 같이 들었는데 아주 그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건희, 윤석열 측에서 한동훈을 대체하고 싶어서 누구를 하든지 간에 그 대체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은 될 때까지는 혹 대체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동안에는 친윤으로 행동할 것이고 되는 순간 다 차를 갈아탈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권력은 다 버림받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누가 된다고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이상민도 안 될걸요? 제가 사실은 예를 들고 싶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굳이 들기가 좀 그래서 예. 누구였을까요? 지지율이 뭐 1%, 궁금한데. 2%짜리라고 하더라도 다 바뀔 겁니다. 오늘 그 결과 혹시라도 예상을 하신다면 뭐 의견을 들었다. 뭐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그분들은 모든 것에 자기들의 운명을 이재명 대표에게 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를 핑계로 연명하는 그런 작전들을 써왔기 때문에 적당한 핑계를 둬서 11월 후반주까지 이렇게 그 혹시 재판 선고가 혹여라도 본인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될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에 꾀를 써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제가 기사를 얼핏 보다 보니까 뭔가를 11월 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예. 아마 이제 그렇게 핑계를 둬서 그분들의 기대는 이제 어떻게든 11월 말에 11월에 있는 이재명 대표 선고에서
어떻게 흠집을 내보자 예. 또는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로 또 한 달의 인생을 또 이렇게 오늘 또 그걸로 보겠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그것 외에 서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야 그거 좀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 나면은 너나 나나 더 좋아지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외에 지금 상황에서 서로 뭘 할 게 있을까요? 그 얘기를 정진석 실장을 통해서 하게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총선에 패배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꿨지 않습니까? 예. 재보선에 또 사실상 패배한 건데 그걸 안 바꾸고 더구나 여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서 김건희 문제를 해결 안 하려면 무슨 다른 핑계가 있겠습니까? 상설 특검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또 이번에 거부권도 무력화돼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두 특검을 같이 갈 수도 있습니까? 어떤 특검과 어떤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상설 특검은 상설 특검 중에 무엇을 하느냐에 예. 정리된 것이어서 김건희 특검 중에 뭐 어떤 부분을 쪼개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안 중에 일부를 쪼개서 갈 수가 있는 것이어서 상설 특검은 결국 법리적으로 보면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특검의 운영적으로 보면은 인원과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을 사안을 경우에 따라 쪼갤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상설 특검이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에서 어떤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쪼개서 갈 것인가 이거는 검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됐지요.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뭐 공천 인사 당무 개입 등등이 예.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부분을 통으로 띄어내서 하는 게 어떠냐. 너무 내용이 많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명태균 씨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명태균 씨는 앞으로 지금까지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의 검찰 소환을 회피하는 용어로만 쓸 얘기만 딱 골라서 하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만 앞으로의 국면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소위 브로커적 행태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본인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더 어떤 보편적인 양식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윤리 규범 이런 것을 중시한다면은 사실은 권력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요것저것 자기의 어떤 유분리를 떠나서 속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두루 공개하는 것이 낫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하나 이렇게 뭐 양파 껍질 얘기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민주당에 혹시 공익 제보 성격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신호 같은 거 보내온 거 없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요청하면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아직까지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정이니까. 네. 그러면은 브로커다 아니면은 뭐 본인에게 공익 달렸다고 제보다.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자기 살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갈지 또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지금이라도 본인의 했던 행동의 법적 성격과는 별개로 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제기나 그간의 과정을 공개하는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은 본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빠 있잖아요. 김 의원님은 그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쟁점이 됐을 때 관련 기사 몇 개를 보고 친오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까지 일반적 정황을 놓고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남편 오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비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러시고 우리 김민석 의원님도 그러시고 조금 더 정보에 아니 저는 정보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 가시는 아닙니다. 분들이라.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러면 친오빠일 거다. 네, 그때 그 카톡과 관련된 오빠는 그렇다. 근데 뭐 오빠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카톡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화가 그 카톡 당시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건희 여사 어법에 등장하는 오빠가 모두 다 친오빠만 꼭 등장한다. 친오빠만 지칭한다라고 단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카톡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사흘인가 있다가 나 그거는 사실은 친오빠를 얘기한 예. 것이고 언론을 가지고 논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카톡은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때 그 카톡에 그때 그 사람이 친오빠라고 해서 김건희 지칭 오빠가 다 친오빠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빠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면 그냥 뭐 스캔들 또는 해프닝 뭐 이런 성으로 끝나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정말 친오빠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국정농단에. 그것을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예.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 예.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빠 관련해서도 사실 좀 말이 많이 좀 헷갈리는 게 그동안에 김건희를 계속 취재해 왔던 기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한 번도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못 들어봤다고 하는 기자들이 많고 다만 이준석 의원은 들었다. 윤석열 오빠라고 하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때의 기록인가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읽어봤던 기사 저는 특별히 어떤 일반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판단을 할 때 드러나 있는 노출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추론합니까? 네,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귓속말로 들려주는 정보가 특별히 더 꼭 신뢰도가 높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판단하는 편인데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오빠라는 호칭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었던 그런 것을 봤던 기억도 있고 또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정감사는 많은 의원들이 많은 상임위에서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여러 날에 걸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기가 본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국정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주제들이 펼쳐져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잘 집중하고 요리 재료로 가다듬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당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까? 당과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별도로 권력이 김건희 권력이기 때문에 국감은 권력을 다루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관련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 국감을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은 이렇게 도처에서 의혹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도 특검은 무력화되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저렇게 철면피한 짓을 계속 해대는 판이니까 그나마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에 있는 증언감정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호출된 증인들이 일단은 그 법을 무시하고 출석 안 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의 맹점 또는 맹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의 무시, 법의 패싱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에는 너무 많은 사안이 이렇게 펼쳐나와서 아마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초점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자연스럽게 있다. 너무 많은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이 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제는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후에 김건희 특검과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본부이고, 약 10명 정도의 초재선과 그다음에 사선의 한정혜 의원까지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제기된 여러 메뉴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는 교통정리를 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국감이 끝나면 그 숙제는 저희에게 넘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혹시 장외 집회 같은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11월 2일 정도에 대중 집회는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집회입니까? 탄핵 집회입니까? 아니요,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대회의 성격이 기본이고요. 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였던 김건희 권력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예. 그렇습니다. 11월 2일이면 토요일이군요. 네. 몇 시에 어디서? 아직 제가 시간하고 장소는 아마 어쨌든 시내 광화문 주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난번 선거 한동훈 패배? 국민의힘 패배라고 그러셨는데 민주당은 승리한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재보선이요? 예, 이번 재보선.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의 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분석을 못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4+1의 선거였는데 크게는 5개의 선거였죠. 4개의 정당 선거와 1개의 비정당 선거, 교육감 선거인데 4개의 정당 선거 지역에 곡성을 뺀 3개 지역이 민주당 최대 험지였습니다. 호남 최대 험지, 무소속이 3번 이상 승리한 영광, 부산 최대 험지, 부산에서 가장 고령층이 많고 투표율이 역대 낮았던 금정, 경기 인천 최대 험지, 안보 보수 지역이어서 강화, 늘 지지율 차이가 20% 이상 났던 그 3군데에서 영광은 안정적으로 승리했고, 금정이 아쉽고, 그리고 강화는 최대 접전을 벌였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선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비정당 선거인 교육감 선거에서 저희가 전혀 정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서는 진보 단일 교육감의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로 보는 것이 맞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아쉬움은 이제 금정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에 남긴 숙제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과거 지민비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지역선거에 뛰어들었던 조국당이 영광에서 이제 3등하고 단일화하는 후보가 안 됐고 강화하는 후보를 못 냈고 이제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지방선거에 또 지역에 뛴다, 이제 이런 입장을 현재로서는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적절했고 앞으로는 적절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우리 국민과 민주개혁 지지층의 판단은 또 별개로 시작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조국 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도 좀 한번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관계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응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 건 저희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조국당이 원래 말씀하셨던 쇄빙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제가 쇄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쇄빙을 우선 해야 될 때이고, 그런 과정에서 각각
적절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